지구를 떠나는 번쩍이는 빛은 아직도 가장 가까운 별에 도달하는데 4년 이상이 더 걸립니다. 우주의 절대 속도 제한으로 움직이더라도 은하를 가로지르는데 거의 10만 년이 필요합니다. 물리학은 상자처럼 제한되어 있어서 인류를 거리와 시간으로 만들어진 우리를 가둔 우리 안에 가둬두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우리를 영구적일 필요가 없게 만든다면 어떨까요? 과학자들은 지금 빛보다 10배 빠른 우주선 운반이 가능한 급진적인 접근법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이는 물리학을 뛰어넘는 것이 아니라 문자 그대로 구부리고 휘면서 수백 년에 걸친 탐사를 수십 년 만에 끝내는 것, 이미 실험실에서 나타나는 왜곡된 시공간 효과를 통해 가능해지고 있습니다. 관심이 있다면 구독하고 좋아요 버튼을 누르고 시작합시다. 우리 인공기계는 속도에 대한 환상을 줍니다. 로켓이 지구를 떠나면 지상에서는 결정적인, 거의 드라마틱한 느낌이 듭니다. 마치 우리가 드디어 자유로워지는 것처럼 느껴지죠. 그러나 그 움직임을 우주의 규모와 비교하면 거의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에게 빠르게 느껴지는 것조차 우주 자체에 비하면 거의 움직임이 없는 것과 같습니다. 인간의 직관은 별간 거리에는 적합하지 않습니다. 강, 계곡, 수평선을 판단하도록 진화했기 때문이죠. 심지어 바다조차도 우리에게는 거대한 것처럼 느껴집니다. 우주는 전혀 다릅니다. 빛이 기준을 정합니다. 빛은 거의 7억 마일, 약 11억 킬로미터 시속으로 이동하며 한 번에 지구를 여러 번 도는 속도입니다. 알려진 어떤 것도 그를 뛰어넘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도 그 속도에서조차 빛의 광선이 우리 태양 너머 가장 가까운 별에 도달하는데 4년 이상이 걸립니다. 연속해서 4년. 멈추거나 느려지지 않고 텅 빈 공간을 가로지르는 동안 말이죠. 이것이 태양계 밖 가장 가까운 목적지입니다. 같은 여정을 은하 전체에 걸쳐 확장하면 숫자는 의미를 잃습니다. 은하를 가로지르는데 10만 년이 걸립니다. 이는 기록된 인류 역사보다 깁니다. 농경보다 도시, 문자, 과학보다도 더 오래 걸립니다. 빛속도로 우주는 아직도 잠겨 있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이것이 별간 여행의 첫 번째 엄연한 진실입니다. 공간은 단순히 크기만 큰 것이 아니라 건너기 어렵게 구조화되어 있습니다. 별들은 빛이 그들의 이미지를 무리 없이 허공을 가로질러 전달하기 때문에 가까워 보이지만 실제로는 도달할 수 없는 장소를 나타냅니다. 물리적 이동은 그 특권을 누리지 못합니다. 밤에 보는 모든 별은 볼 수 있지만 적어도 지금은 도달할 수 없는 장소를 의미합니다. 우리는 이미 우리의 기술로 허용된 한계까지 왔습니다. 1970년대 후반 인류는 우주선인 보이저 탐사를 발사했으며 이는 태양계 전체를 떠나도록 설계된 기계입니다. 이들은 거의 반세기 동안 여행해 왔으며 지금까지 만들어진 어떤 우주선보다 빠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오늘날 이들은 지구에서 가장 멀리 떨어진 곳에 있으며 여전히 우리가 만든 것 중 가장 멀리 있습니다. 그리고 아직도 이들은 별간 공간의 문턱에 겨우 도달한 상태입니다. 심지어 지금도 보이저는 태양의 중력에 약하게 묶여 있습니다. 완전히 벗어나지 못했죠. 은하의 규모로 볼 때 이들의 여정은 이제 막 시작된 수준입니다. 만약 보이저가 가장 가까운 별을 향해 바로 조준된다면 도착하는데 수만 년이 더 걸릴 것입니다. 그 시간 동안 문명이 일어나고 사라지며 대륙이 이동하고 종들이 사라지고 인류 자체가 목적지를 보기에는 충분히 오래 살아남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야망의 실패가 아니라 물리학의 결과입니다. 우리가 만든 모든 추진 시스템은 동일한 규칙을 따릅니다. 앞으로 나아가려면 무언가를 뒤로 던져야 합니다. 화학 로켓은 연료를 태우고 이온 추진은 전하 입자를 배출하며 핵 개념은 추진제를 가열해 극단적인 속도로 배출합니다. 방법은 다르지만 원칙은 같습니다. 그리고 수학은 엄격합니다. 더 빨리 가고 싶을수록 더 많은 에너지를 운반해야 하며 더 많은 에너지를 운반할수록 우주선은 더 무거워지고 가속하기가 더 어려워집니다. 연료는 결국 더 많은 연료를 밀어내기 위해 사용되며 질량은 계속해서 증가하거나 축적됩니다. 이 피드백 루프는 로켓 방정식으로 알려져 있으며 엔지니어들은 이를 존중하고 두려워하며 피할 수 없습니다. 설계를 최적화하거나 낭비를 줄이거나 미세한 이득을 얻을 수 있지만 모멘텀을 속일 수는 없습니다. 어느 순간 더 많은 연료를 첨가하면 문제가 더 악화될 뿐입니다. 극단적인 아이디어조차도 결과를 바꾸지 못합니다.
핵융합 엔진은 엄청난 에너지 밀도를 제공하며 반물질은 질량을 에너지로 완벽하게 전환하는 것을 약속하지만 실제로는 속도가 증가할수록 모두 같은 벽에 부딪힙니다. 빛에 가까워질수록 저항은 점차 상승하는 것이 아니라 폭발적으로 증가합니다. 속도 일부를 더할수록 마지막으로 더 많은 에너지가 필요하며 방정식은 무한한 에너지를 요구합니다. 무한은 어렵다는 의미가 아니라 불가능하다는 의미입니다. 이는 해결해야 할 기술적 장애물이 아니라 현실의 구조적 특징입니다. 그리고 시간은 모든 것을 더 악화시킵니다. 물체가 더 빠르게 움직일수록 우주의 나머지와 비교했을 때 시간은 느려집니다. 이것은 이론적이거나 가설적인 것이 아니라 반복적으로 측정되어 온 사실입니다. 움직이는 시계는 더 느리게 똑딱이고 빛에 가까운 속도로 이동하는 입자들은 더 오래 살아 있습니다. 수학은 결코 틀리지 않았습니다. 상대론적 속도에서는 몇 년처럼 느껴지는 여행이 지구에서는 수십 년 또는 수세기에 걸쳐 지나가기도 합니다. 목적지에 도달할 수도 있지만 그동안 떠난 모든 것은 계속해서 나이 들고 있습니다. 사회는 변화하고 지식은 진보하며 역사는 계속 흘러가고 탐험은 분리로 이어집니다. 이것은 때때로 우회로 인간의 수명 내에 먼 별에 도달하는 방법으로 묘사됩니다. 그러나 그 대가를 어떤 문명도 쉽게 감당할 수 없습니다. 집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돌아가는 미래는 더 이상 자신에게 속하지 않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은 문제의 일부에 불과합니다. 가속 자체가 생물학이 무시할 수 없는 한계를 부과합니다. 인체는 적당한 힘만 견딜 수 있으며 지구 중력의 몇 배만으로도 우주 비행사를 한계까지 밀어붙입니다. 충분히 강한 지속적인 가속은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기관이 이동합니다. 혈액순환이 어려워지고 구조적 손상은 여행이 본격적으로 시작되기 훨씬 전에 발생합니다. 생물학은 자체적인 엄격한 선을 그어 놓았습니다. 이는 인류에게 암울한 선택지를 남깁니다. 우리는 우주를 천천히 탐험하며 수만 년 단위로 측정된 여행을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전체 사회가 태어나고 살아가고 죽는 조디악 씨를 상상할 수 있으며 그들은 목적지에 도달하지 못한 채 여행 기간 동안 그곳을 보지 못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아니면은 인간의 이동 자체를 포기하고 오로지 기계에 의존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선택들 중 어느 것도 우리가 외부를 향해 보는 더 깊은 이유를 만족시키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이 문제는 단순한 탐험의 문제가 아니라 생존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지구는 적대적인 우주 환경 속 오아시스입니다. 태양계 내 다른 행성들은 각각의 방식으로 치명적입니다. 너무 덥거나 너무 춥거나 대기가 없거나 압력이 지나치게 높거나 강한 방사선을 방출합니다. 가장 유망한 이웃 행성인 화성조차도 보호받지 않는 인간을 거의 즉시 죽일 수 있습니다. 행성 개조는 아직 추상적인 수준에 머물러 있습니다. 낙관적인 추정조차 수천 년이 걸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태양계 너머의 모습은 달라집니다. 천문학자들은 먼 별을 돌고 있는 수천 개의 행성을 확인했습니다. 일부는 암석 행성이고 일부는 액체물이 존재할 수 있는 지역에 위치해 있으며 몇몇은 지구와 매우 흡사하여 희망을 품게 합니다. 우리는 그들의 크기를 측정할 수 있고 대기를 분석할 수 있으며 수광년 떨어진 곳에서도 수증기와 복잡한 분자의 흔적을 감지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도달할 수는 없습니다. 가장 가까운 잠재적 거주 가능 행성은 불과사 광년 조금 넘는 거리입니다. 오늘날의 기술로는 그것에 도달하는데 현대 인류가 존재한 것보다 더 오래 걸릴 것입니다. 다른 행성들은 수십 또는 수백 광년 떨어져 있으며 그 거리들은 여행이 더 이상 여행처럼 느껴지지 않고 지질학적 시대와 비슷한 시간처럼 느껴지게 만듭니다. 이러한 거리들은 인내심을 시험하는 것이 아니라 의미를 지우는 것에 가깝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감옥입니다. 연료 한계도 또 엔진 설계도 거리 자체도 아닙니다. 우주는 우리가 비범한 세계들을 관측하게 하면서도 그들을 방문할 수단을 거부합니다. 접근하지 못하는 지식, 도착하지 않는 발견, 만약 우리의 운동에 대한 이해가 불완전하거나 항상 배가 거리를 넘어서야 한다는 가정을 해왔다면 바로 그 오류가 문제입니다. 그 조용한 깨달음은 우리가 여행에 대해 알고 있다라고 생각했던 모든 것의 종말과 우주 속 움직임에 대한 완전히 다른 사고방식의 시작을 알립니다.
우리를 막는 장벽은 기술적이지 않으며 단순히 우리가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100년 이상 전에 발견된 것으로 인류가 현실 자체를 이해하는 방식을 재구성한 방정식들에 조용히 적혀 있었습니다. 1905년 알버트 아인슈타인은 우주에 대해 깊이 불안하게 만드는 무언가를 드러내는 이론을 발표했습니다. 공간과 시간은 별개의 것이 아니었으며 서로 얽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합되자 질량을 가진 어떤 것도 결코 넘을 수 없는 한계를 부과했습니다. 그 한계는 빛의 속도입니다. 처음 보면 이것은 자연이 임의로 붙인 우주의 속도 표지판처럼 보이는 단순한 규칙입니다. 그러나 아인슈타인은 그것이 훨씬 더 근본적임을 보여줍니다. 빛의 속도는 우리가 아는 가장 빠른 것일 뿐만 아니라 원인과 결과가 시공간을 통해 전파될 수 있는 최대 속도입니다. 이것은 현실의 구조에 깊게 새겨져 있습니다. 아인슈타인 이전에는 시간이 보편적이라고 여겼습니다. 모든 곳에서 똑같이 흐르는 것, 모두를 위한 동일한 시간. 공간은 고정된 무대였으며 사건들은 움직임과 무관하게 벌어졌습니다. 아인슈타인은 그 위안이 되는 그림을 파괴했습니다. 그는 시간이 움직임에 의존하고 움직임이 시간에 의존한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하나를 변화시키면 다른 것도 반응합니다. 물체가 공간을 더 빠르게 움직일수록 시간은 더 느리게 흐릅니다. 이것은 철학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측정할 수 있는 일입니다. 빠르게 움직이는 우주선의 시계는 지구의 시계보다 진짜로 더 느리게 간다. 일상 속 속도에서는 그 차이가 미미하지만 속도가 증가할수록 효과는 극적이 됩니다. 빛의 속도에 가까워지면 시간은 늘어나고 느려지고 거의 멈춥니다. 이것은 성운간 여행의 치명적인 함정을 만들어냅니다. 더 빨리 움직이기 위해서는 더 많은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에너지를 더하기 위해서는 질량을 가속해야 합니다. 그러나 질량이 가속될수록 시공간 자체는 그 변화를 저항합니다. 물체를 밀기 더 어려워집니다. 원자가 변해서가 아니라 시공간의 기하학이 역으로 밀어내기 때문입니다. 속도가 증가할수록 그 요구량은 무한대로 커집니다. 빛의 속도에 가까워질수록 에너지 요구는 단순히 증가하는 것이 아니라 폭발적입니다. 정확히 빛의 속도에서는 방정식이 무한한 에너지를 요구합니다. 무한하다고 해서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금지된 것임을 의미합니다. 어떤 엔진이나 연료, 미래 기술도 무한한 에너지를 공급할 수 없습니다. 이것이 빛의 속도가 단순한 실용적 한계가 아니라 구조적 한계인 이유입니다. 입자 가속기는 매일 이를 증명합니다. 아원자 입자들이 거대한 링을 돌며 빛의 99.999% 속도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과학자들이 아무리 많은 에너지를 투입하더라도 그 입자들은 결코 경계를 넘지 않습니다. 단지 점점 접근할 뿐입니다. 모든 실험은 아인슈타인의 예측을 불안할 만큼 정밀하게 확인시켜줍니다. 빛의 속도는 협상할 수 없는 것임이 분명합니다. 이러한 깨달음은 광속 초월 여행의 긴 그림자를 드리웠습니다. 수십 년 동안 그것은 불가능하다고 단정지어졌으며 그저 상상력 부족 때문이 아니라 인과성을 위반하는 것처럼 보였기 때문입니다. 만약 어떤 것이 빛보다 빠르게 움직인다면 특정 기준 프레임에서는 출발하기 전에 도착할 수도 있습니다. 인과관계가 앞서게 되는 것이죠. 효과가 원인보다 먼저 일어날 수 있고 메시지를 보내기 전에 받을 수도 있습니다. 현실은 이러한 모순을 용납하지 않습니다. 시간 팽창은 이것을 더욱 가혹하게 만듭니다. 빛보다 약간 느리게 여행하는 것조차 비용이 크며 선원들은 수년 동안 우주선에서 보내는 동안 지구에서는 수세기가 흘러갑니다. 그들은 탐험가로서 돌아오지 않고 시간의 망명자가 되어 자신의 문명에서 이주하게 됩니다. 그들의 지식은 구식이 되고 문화는 무의미해지며 그들의 고향은 더 이상 인식할 수 없게 변합니다. 이것은 때때로 교묘한 우회 방법으로 제시되기도 하는데 인간의 수명 내에 먼 별에 도달하는 방법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종족의 해결책이 아닙니다. 그것은 연속성을 깨뜨리고 역사를 조각내는 일입니다. 탐험을 포기로 이끄는 것. 아인슈타인의 방정식은 절대적인 것처럼 보였다. 수십 년 동안 물리학자들은 균열을 찾기 위해 탐구했으며 간과된 가정이나 숨겨진 구멍을 발견하기를 희망했다. 그들은 이국적인 연료, 극한의 엔진, 중력 보조, 심지어 세대 선박에 탑승한 문명까지 탐험했다. 그러나 아무리 해도 소용이 없었다.
모든 제한은 여전히 시공간을 통해 질량을 가속하는 것에 의존했고, 시공간은 무자비하게 한계선을 강요했다. 벽은 굳건히 버텼다. 그러다가 서서히 관점이 바뀌기 시작했다. 아인슈타인 이론은 아무것도 빛보다 빨리 움직일 수 없다고 말하지 않는다. 그것은 질량을 가진 어떤 것도 공간을 통해 빛보다 빨리 움직일 수 없다고 말한다. 이 구별은 미묘하게 들리거나 사소하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그것이 얼마나 신중하게 표현되어 있는지 깨달으면 거의 미묘한 차이로 느껴진다. 방정식은 공간 자체가 얼마나 빠르게 변할 수 있는지에 대한 제한을 두지 않는다. 그리고 우리는 이미 공간이 매우 빠르게 변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 더 큰 규모에서 우주는 팽창하고 있다. 먼 은하들이 폭발의 파편처럼 날아가는 것이 아니다. 그들 사이의 공간이 일정 거리 이상으로 팽창하는 것이다. 그 팽창은 은하들을 우리로부터 빛이 지나갈 수 있는 거리보다 더 빠르게 멀리 보내고 있다. 이것이 상대성 이론을 위반하는 것이 아닌 이유는 국소적으로 아무것도 빛을 능가하지 않기 때문이다. 기하학 자체가 진화한다. 다시 말해, 우주는 이미 빛보다 빠른 분리도 허용한다는 것이다. 이 깨달음이 벽을 깨뜨렸다. 만약 공간 자체가 빛보다 빠르게 팽창할 수 있다면 어쩌면 수축도 가능할 것이다. 거리가 고정된 것이 아니라 기하학의 속성이라면 기하학을 바꾸는 것만으로 거리를 바꿀 수 있다. 우주를 재형성할 수 있다면 그 규칙을 뛰어넘지 않아도 된다. 이 재구성은 모든 것을 바꿨다. 우주선을 더 강하게 밀어내는 방법을 묻는 대신 일부 물리학자들은 시공간을 직접 조작하는 방법을 묻기 시작했다. 중력은 이미 자연스럽게 이를 수행한다. 질량이 큰 물체는 시공간을 내부로 구부리고, 물체는 그 곡선을 따라 움직인다. 그 구부러짐이 우리가 경험하는 중력이다. 이 행성들은 보이지 않는 끈에 끌려서 돌기 때문에 돌지 않는 것이 아니라 곡선 경로를 따라 움직이기 때문이다. 중력을 기술하는 방정식은 시공간이 얼마나 구부러질 수 있는지에 대한 제한을 두지 않는다. 오직 얼마나 많은 에너지와 압력이 그 공류를 만들어내는 데 필요한지에 대해서만 설명한다. 그 깨달음은 불안하게 느껴졌다. 왜냐하면 그것은 속도 제한이 벽이 아니었음을 의미했기 때문이다. 그것은 시공간 내에서의 운동에 관한 규칙이지 시공간 자체에 관한 규칙이 아니었다. 벽은 여전히 견고했지만 그 벽을 우회할 가능성이 생겨났다. 산을 가로지르는 긴 길을 생각해보라. 너는 그 길을 걷는 속도가 제한되어 있다. 하지만 산이 스스로 움직인다면, 목적지가 더 가까워진다면 너는 속도를 높이지 않고도 도착할 수 있다. 너는 걷는 규칙을 깨지 않은 것이다. 너는 풍경을 바꾼 것이다. 아인슈타인의 방정식은 풍경이 변하는 것을 허용한다. 수년간 이 아이디어들은 수학 속에서 조용히 살아 있었고, 물리적 의미가 없는 호기심으로 묵살되었다. 기술적으로 유효하지만 실현 불가능하다고 여겨졌고, 흥미롭지만 무관한 것으로 간주되었다. 그러던 어느 날 누군가 이 아이디어를 진지하게 받아들이기 시작했고, 그것이 환상이나 은유가 아니라 최소한 원리적으로는 공학적인 문제로서 빛보다 빠른 여행이 아인슈타인 작업의 위반이 아니라 그 결과임을 보여주었다. 빛의 속도는 그대로 유지되었다. 인과성은 보호받았다. 규칙은 깨지지 않았다. 다른 방식으로 사용된 것뿐이다. 아인슈타인은 우주를 정지 상태로 잠근 것이 아니었다. 그는 그 구조를 설명했으며, 그 구조 속에는 전혀 빛보다 빨리 가지 않는 통로들이 존재하는 것처럼 보인다. 더 이상 속도 제한을 깰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가 아니었다. 이제는 시공간 자체를 움직이게 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가 되었다. 문제가 우주선이 얼마나 빠르게 갈 수 있는가에서 시공간 자체를 어떻게 형성할 것인가로 바뀌자 문제는 전혀 새로운 영역에 들어섰다. 이것은 더 이상 엔진이나 연료, 추진력에 관한 문제가 아니었다. 그것은 기하학에 관한 것이었다. 거리는 더 이상 고정된 장애물이 아니었으며 지도를 접는 것처럼 조절할 수 있는 것이었다. 1990년대 중반 한 물리학자는 아인슈타인 방정식을 직설적으로 받아들이고 이 새로운 방향으로 밀어붙이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 궁금해졌다. 중력, 블랙홀, 우주의 팽창을 기술하는 같은 수학을 사용하여 미구엘 알쿠비에르는 간단하지만 급진적인 질문을 던졌다.
시공간 자체를 배치하여 물체가 국소적으로 빛보다 빨리 움직이지 않으면서도 빛보다 빠르게 이동하는 것처럼 보이게 할 수 있는가? 방정식은 그렇다고 대답했다. 그 결과는 전통적인 우주를 가로지르는 차량이 아니라 훨씬 더 이상한 움직이는 버블처럼 형성된 시공간 영역이었다. 그 버블 안에서는 공간이 평평하고 차분하며 지구에서 경험하는 공간과 동일하다. 시간이 정상적으로 흐른다. 물리학은 기대한 대로 작동한다. 강한 힘, 극한의 중력, 시계 왜곡이 없다. 모든 극적인 현상은 밖에서 일어난다. 버블 앞쪽에서 시공간은 압축되고 거리가 줄어들며 목적지가 더 가까워진다. 버블 뒤에서는 시공간이 팽창하며 이미 지나온 거리를 늘리고 있다. 이 불균형이 움직임을 만들어내는 것은 우주선을 앞으로 밀어내는 것이 아니라 시공간 자체를 움직이게 하는 것이다. 자, 이 버블은 이 왜곡을 파도처럼 타고 앞으로 나아가며 그 안에 우주선은 어떤 속도 제한도 위반하지 않는다. 이 구별은 매우 중요하다. 아인슈타인의 속도 제한은 시공간을 가로지르는 물체에 적용된다. 워프 개념은 그것을 완전히 피한다. 국소적으로 아무것도 빛보다 빠르게 움직이지 않는다. 버블 내부의 어떤 입자도 상대성 이론을 위반하지 않는다. 신호도 인과관계를 넘지 않는다. 우주선의 관점에서 보면 그것은 평범한 시공간에 떠 있는 상태로 정지해 있으며 우주는 그 주변에서 다시 형태를 바꾸고 있다. 수학적으로는 이것이 모든 차이를 만든다. 왜냐하면 우주선은 결코 가속하지 않기 때문에 일반적인 상대론적 페널티가 적용되지 않는다. 승무원과 지구의 시간축을 구분하는 시간 지연도 없고 주변 환경이 왜곡되는 길이 수축도 없으며 무한한 에너지도 필요 없기 때문이다. 빛의 속도에 가까운 속도로 이동할 때 발생하는 악몽 같은 시나리오들도 사라진다. 버블 내부에서는 경험이 거의 지루하게 느껴질 수도 있다. 객실을 걷거나 식사를 하거나 실험을 하거나 잠들거나 일어나도 이상하게 느껴지지 않는다. 당신의 시계는 집에서 보는 시계와 같은 속도로 흐른다. 근처 별에 갔다가 돌아온다고 해도 당신의 부재 동안 세기가 수백 년씩 흘러가지 않는다. 같은 역사 시대 내에서 떠나고 돌아오는 것이다. 이것만으로도 이 아이디어는 혁신적이다. 전통적인 상대론적 여행은 속도와 시간의 희생을 요구한다. 워프 여행은 시간의 희생 없이 속도를 낸다. 거리조차도 우주를 벗어나지 않고 축소된다. 탐험은 다시 돌아올 수 있는 일이 된다. 가속도도 완전히 제거된다. 기존 추진력으로 극초속에 도달하려면 오랜 시간 동안 가속이 필요하며 이는 즉시 인간 몸을 치명적으로 만들 것이다. 그러나 워프 버블 내부에는 전혀 가속이 없다. 우주선은 밀려나는 느낌이 없다. 탑승자들은 관성력도 느끼지 않는다. 효과적인 속도의 갑작스런 변화조차 버블 내부에서는 감지할 수 없다. 공학적 관점에서 볼 때 이것은 우주간 여행의 가장 가혹했던 장애물 중 하나를 제거하는 것이다. 더 이상 파괴력을 견딜 수 있는 우주선을 설계할 필요가 없다. 섬세한 장비들은 손상되지 않고 생물체도 무사하다. 원칙적으로는 전체 생태계도 스트레스 없이 운송할 수 있다. 그러나 외부 관찰자에게는 워프 버블이 매우 이상하게 보일 것이다. 강하게 휜 시공간 근처를 지나는 빛은 정상적으로 행동하지 않는다. 버블 앞에서는 빛이 더 높은 에너지로 압축될 수 있고 뒤에서는 더 낮은 에너지로 늘어날 수 있다. 기하학과 속도에 따라 우주선은 왜곡되어 보이거나 희미해지거나 색이 변하거나 심지어 일부가 보이지 않을 수도 있다. 그것은 빠르게 움직이는 물체라기보다는 공간 구조 전체에 일어나는 교란에 가깝다. 그리고 그 교란은 매우 빠르게 이동할 수도 있다. 알쿠비에르의 원래 해법에서는 유효 속도에 상한선이 없었다. 빛의 10배 빠르기도 간단했고 100배도 허용되었다. 1000배도 방정식을 만족시켰는데 버블 내부의 어떤 것도 속도 제한을 깨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 속도 제한은 더 이상 일반적인 방식으로 적용되지 않았다. 이것이 처음 해법이 발표되었을 때 물리학자들을 놀라게 만든 이유다. 방정식이 추측이 아니었다. 그것은 표준 일반 상대성 이론이었다. 블랙홀, 중력파, 별 주변의 빛 굴절을 정확히 예측하는 동일한 수학적 틀에서 이 구성을 가능하게 했다. 불법적인 단계도 대가정의 파괴도 없었다. 해법은 불편했지만 유효했다. 워프 여행이 쉽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었다. 그것이 허용된 것이라고 말하는 것이었다.
수년 동안 이 아이디어는 주로 이론에 머물렀고 신중하게 논의되거나 실용적이지 않다는 이유로 종종 무시되었다. 에너지 요구량은 파국적처럼 보였고 재료들은 이국적으로 보였지만 근본적인 변화가 있었다. 빛보다 빠른 여행은 더 이상 물리학 자체에 의해 배제되지 않았다. 그것은 중요한 임계점을 넘었다. 불가능에서 허용 가능하지만 극단적인 단계로 이동한 것이다. 그 차이는 우리가 느끼기보다 더 중요하다. 역사는 기술들이 종종 이 불편한 중간 지점에 존재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수십 년 동안 비행은 엔진이 충분히 강력해지기 전에 허용되었으며 핵 에너지도 원자로가 존재하기 전부터 수학적으로 가능했다. 우주 여행도 로켓이 실용화되기 훨씬 이전의 이론적 단계에 있었다. 워프 여행도 같은 범주에 들어갔다. 우주의 규칙에 따르면 이러한 움직임을 금지하지 않았다. 단지 특이한 조건을 요구할 뿐이었다. 문제는 더 이상 철학적인 문제가 아니었다. 기술적인 문제였다. 그리고 충분한 시간과 창의력을 갖춘 기술자들은 예상치 못한 각도에서 접근하는 방법을 찾곤 한다. 워프 개념은 또한 물리학자들이 움직임이 무엇인지 재고하게 만들었다. 우리는 흔히 움직임을 물체가 위치를 바꾸는 것으로 생각한다. 그러나 워프 여행은 움직임을 기하학의 형태를 바꾸는 것으로 재구성한다. 당신은 우주를 질주하는 것이 아니라 목적지로 오는 우주를 재형성하는 것이다. 이 변화는 매우 깊은 의미를 지닌다. 이는 거리가 불변의 장벽이 아니라 시공간의 속성으로서 조작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우주를 딱딱한 무대에서 유연한 구조로 바꾸는 것이며 적절한 조건에서는 구부러지고 늘어나며 흐를 수도 있다. 물론 이러한 유연성에는 대가가 따른다. 워프 버블은 시공간이 매우 특이한 방식으로 휘어지도록 요구하며 이러한 공류를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우리가 평소 다루는 것과는 전혀 다른 에너지 구성이 필요하다. 방정식은 이를 가능하게 하지만 편리함을 보장하지는 않는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가장 어려운 문제로 직결된다. 만약 시공간이 이렇게 형성될 수 있다면 이를 실제로 하기 위해 어떤 에너지가 필요할까? 그 질문은 워프 여행이 수학적 호기심에 머무를 것인지 아니면 우리의 우주 감옥을 벗어나는 첫걸음이 될 것인지를 결정지을 것이다. 워프 개념이 살아남는 이유는 수학이 그것을 허용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수학은 단지 첫 관문일 뿐이다. 그 너머에는 훨씬 더 엄격한 진짜 도전이 기다리고 있는데 그것은 페이지 위의 방정식보다 훨씬 덜 관대하다. 만약 시공간이 움직이는 버블로 형성될 수 있다면 그것을 강제로 휘게 하는 에너지가 필요하다. 그리고 그 요구를 따라갔을 때 가장 심각한 장애물인 에너지라는 벽에 직면하게 된다. 아인슈타인의 방정식은 한 가지를 분명히 한다. 시공간은 스스로 휘어지지 않는다. 그것은 에너지와 압력에 반응할 뿐이다. 일상적인 물질은 시공간을 내부로 구부려 중력을 만들어내며 물체들을 서로 끌어당기고 별과 행성, 은하를 형성한다. 이 내부 굴곡은 익숙하고 어디에나 존재한다. 우리는 그 속에 살고 있다. 그 안을 돌며 궤도를 돈다. 그 속에서 떨어진다. 왜곡 버블은 반대 행동을 요구한다. 우주선 앞의 공간을 줄이고 뒤의 공간을 확장시키기 위해서다. 더 시공간은 특정 영역에서 바깥쪽으로 굴곡되어야 한다. 그것은 음의 에너지 밀도를 필요로 한다. 아직 반물질이 아니며 여전히 양의 에너지를 가진 상태다. 중력적으로 정상 물질과 행동하는 암흑 물질도 아니다. 더 이상한 무언가, 내부로 끌어당기기보다는 바깥쪽으로 밀어내는 무언가가 필요하다. 간단히 말해 정상 에너지는 끌어당기고 음의 에너지는 밀어낸다. 처음에는 이것이 치명적이라고 여겨졌다. 알려진 어떤 물질도 대규모에서 이렇게 행동하지 않는다. 우리가 일상적으로 상호작용하는 모든 형태의 물질과 에너지는 시공간에 양의 에너지를 기여한다. 별은 시공간을 내부로 구부린다. 행성도 마찬가지다. 심지어 방사선도 양의 에너지를 더한다. 음의 에너지는 수학적 가능성으로만 나타났다. 방정식이 허용하는 해였지만 현실 우주에서는 보이지 않는 것처럼 보였다. 이후 물리학자들은 이 이국적인 에너지가 얼마나 필요한지 계산했다. 초기 답변은 참담했다. 작은 우주선을 담을 만큼 큰 왜곡 버블을 만들기 위해 방정식은 일부 모델에서 목성만큼이나 큰 행성의 질량 에너지와 맞먹는 음의 에너지를 요구했다.
그 질량은 완전히 변환되어 유용한 에너지로 바뀌어 버블 주위에 거의 완벽한 정밀도로 배치되어야 했다. 이것은 단순히 어렵기만 한 것이 아니었다. 터무니없었다. 그런 자원을 상상하는 것조차 신뢰를 시험하는 일이었다. 행성 전체를 연료로 바꾸어 우주선만을 운반하는 시공간, 왜곡의 이동 껍질로 집중시키는 것 말이다. 많은 연구자들에게 이것은 문제를 해결한 것처럼 보였다. 왜곡 추진은 물리학적으로 가능했지만 우주가 제공하기를 꺼리는 성분을 요구했기 때문이다. 잠시 관심이 식기도 했다. 그러나 이야기는 거기서 끝나지 않았다. 물리학은 드물게 끝내지 않기 때문이다. 다음 돌파구는 이국적인 별이나 가설적 입자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텅 빈 공간 자체에서 왔다. 양자 이론에 따르면 진공은 진정으로 텅 비어 있지 않다. 미세한 에너지 폭발과 함께 움직이는 요동, 즉 입자가 잠시 나타났다 사라지는 작은 폭발들이 가득하다. 보통 이 요동들은 서로 상쇄되어 눈에 띄는 영향을 남기지 않는다. 공간이 텅 비어 보이는 것은 이 혼돈이 균형을 이루기 때문이다. 그러나 특정 조건에서는 그 균형이 깨질 수 있다. 두 개의 대전되지 않은 금속판을 극히 가까이 놓으면 그 사이의 양자 요동이 제한된다. 가상 입자의 일부 파장은 좁은 틈새에서 존재할 수 없다. 판 밖에서는 모든 파장이 허용된다. 이 불균형은 작은 압력 차이를 만들어내어 판을 서로 밀어낸다. 이 현상은 캐시미르 효과라고 불린다. 놀라운 점은 강도가 아니라 그것이 의미하는 바다. 판 사이의 공간은 주변 진공보다 적은 에너지를 포함하고 있다. 그 구역은 음의 에너지 밀도를 갖는다. 가설이 아니고 이론이 아니고 측정되고 검증된 현실이다. 이 발견은 대화를 바꾸었다. 음의 에너지는 자연계에 존재한다는 것. 대량으로 존재하는 것도 아니고 편리한 형태로 나타나는 것도 아니지만 확실히 존재한다는 것. 우주는 음의 에너지를 전면적으로 금지하지 않았다. 정밀하게 통제된 미시적 양만 허용하고 있었다. 이것은 위험한 질문을 불러일으켰다. 만약 음의 에너지가 국소적이고 잠시 존재할 수 있다면 그것을 인위적으로 만들어낼 수 있을까? 여러 작은 영역들을 함께 배치할 수 있을까? 기하학적 설계로 필요한 양을 줄일 수 있을까? 교묘한 설계로 강제하는 힘을 대체할 수 있을까? 물리학자들은 다시 왜곡 방정식에 집중하였다. 그리고 그들이 발견한 것은 고무적이었다. 에너지 요구량은 고정되어 있지 않았다. 그것은 왜곡 버블의 형태와 구조에 크게 의존하였다. 초기 모델들은 수학적 계산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단순한 기하학을 사용했었다. 두꺼운 버블 벽, 날카로운 전이, 깔끔한 대칭. 그러나 수학의 단순함은 종종 물리학의 비효율을 숨긴다. 버블의 모양을 바꾸고 벽을 얇게 하며 경계를 부드럽게 하고 정적 필드 대신 동적 진동을 허용함으로써 연구자들은 필요 음의 에너지가 급격히 줄어들 수 있음을 발견했다. 작은 차이로 요구량은 더 낮아졌다. 문제는 변했다. 행성 크기만큼의 음의 에너지 대신 일부 최적화된 모델들은 요구량을 우주선의 질량에 더 가까운 수준으로 낮췄다. 여전히 이국적이고 여전히 구할 수 없는 것이지만 더 이상 우주적으로 불가능하지 않다. 이 구분이 중요하다. 물리학은 어떤 것이 쉬운지에 관심이 없다. 그것이 금지되어 있는지만 신경 쓸 뿐이다. 그리고 방정식은 결코 왜곡 버블을 금지하지 않았다. 그저 현재 우리의 손이 미치지 못하는 조건을 요구했을 뿐이다. 캐시미르 효과는 원리 증명을 제공하였다. 음의 에너지 밀도를 인공적으로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 비록 미시적 규모에 불과하더라도 문제는 그것을 확장하는 것이었다. 그리고 물리학에서 스케일링은 결코 쉽지 않다. 캐시미르 힘은 거리와 함께 빠르게 약해진다. 판을 조금 더 멀리 떨어뜨리면 효과는 사라진다. 나노미터 단위에서 작동하는 것이 미터 단위에서도 자동으로 작동하는 것은 아니다. 이것이 바로 어려움이 깊어지는 지점이다. 왜곡 추진은 단순히 많은 에너지를 필요로 하는 것만이 아니다. 그 에너지를 시공간 전체에 정밀하게 분배하는 제어가 필요하다. 작은 실수도 버블을 불안정하게 만들 수 있다. 불균등한 에너지 기울기는 강한 방사선이나 중력 효과를 유발할 수 있다. 오류의 여유는 용납되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은 결코 닫히지 않았다. 연구자들이 방정식을 다시 검토할 때마다 같은 결론이 나왔다. 근본적인 법칙이 이 구성을 금지하지 않는다.
어떤 물리 법칙도 그것이 불가능하다고 선언하지 않는다. 우주는 단호한 정지 신호를 보내지 않았다. 그저 극도의 정밀성과 익숙하지 않은 에너지 상태를 요구할 뿐이었다. 이것은 회의론이 서 있기엔 위험한 자리다. 역사는 한때 불가능하다고 여겨졌던 것이 단순히 어렵게 넘어갈 때 진전이 따름을 보여준다. 핵에너지는 한때 비현실적이라고 무시되었지만 적절한 기술이 발견되면서 현실이 되었다. 반도체는 제작 기술이 발전하기 훨씬 전에 이론상 존재했으며 비핵 역시 수십 년 동안 그 불편한 중간 단계에 머물러 있었다. 외국 에너지도 이제 그 같은 공간을 차지하고 있었다. 문제는 더 이상 철학적인 것이 아니었다. 실험적인 문제였다. 부정적 에너지를 더 많은 양으로 생성할 수 있을까? 진공 요동을 증폭하거나 일관되게 배열할 수 있을까? 시공간을 찢지 않고도 원하는 형태로 유도할 수 있을까? 이것들은 더 이상 추상적인 질문이 아니었다. 실험실, 장비, 그리고 자금을 기다리고 있는 공학적 과제였다. 그리고 천천히, 조용히 그 실험실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에너지 장벽이 가장 큰 장애물로 남아 있었지만 이제 더 이상 절대적인 벽은 아니었다. 그 벽에는 금이 있었고 좁았지만 진짜였다. 그 균열을 통해 새로운 아이디어가 떠올랐다. 그것은 방정식을 넘어 실험적 실험으로 워프 드라이브 연구를 이끌어갈 것이었다. 만약 부정적 에너지가 아주 미미한 양이라도 존재한다면 시공간 자체를 처음에는 부드럽게 점차 더 의도적으로 조정할 수 있지 않을까. 이제 더 이상 워프 여행이 물리 법칙을 위반하는지의 여부는 문제가 아니었다. 인간이 비어있는 공간 속에 숨어있는 이 이상한 미묘한 에너지를 다루는 법을 배워서 의도적으로 시공간을 형성할 수 있을지의 문제로 바뀌었다. 그리고 그 질문은 곧 이론이 아니라 실험실에서 검증될 것이었다. 수십 년 동안 워프 드라이브는 종이 위에서만 편안히 존재했다. 방정식, 시뮬레이션, 그리고 가설적 논의 속에 숨어 있었으며 현실의 복잡한 제약에서 안전하게 격리되어 있었다. 수학적으로 시공간을 이렇게 형성할 수 있다고 했지만 수학만으로 우주선을 움직일 수는 없다. 다음 관문을 넘기 위해서 워프 물리학은 이론보다 훨씬 더 위험한 어떤 것이 필요했다. 그것은 바로 실험적 증거였다. 그 전환은 조용히 시작되었으며 대부분의 사람들이 생각하지 않는 질문에 집중하는 연구실 내부에서 이루어졌다. 빈 공간은 어떻게 행동하는가? 진공 에너지를 조작할 수 있는가? 행성이나 별 같은 거대한 물체 없이도 시공간을 구부릴 수 있는 측정 가능한 방법이 있는가? 이러한 질문에 끌린 과학자 중 한 명이 바로 나사의 존슨 우주센터에서 일하는 물리학자 해롤드 화이트였다. 화이트는 워프 선박을 만들려는 것이 아니었다. 그는 과학적 존중받는 범위의 가장자리에 있는 추진 물리학을 연구하고 있었다. 이국적인 개념들이 언젠가는 전통적인 로켓의 대안이 될 수 있을지 탐구하는 중이었다. 화이트는 워프 드라이브를 둘러싼 회의를 이해했다. 그와 함께 그것을 공유하기도 했다. 하지만 중요한 점도 인식하고 있었다. 알쿠비어 방정식은 환상이 아니었다. 그것들은 아인슈타인의 시공간장 방정식에 대한 유효한 해였다. 만약 그것들이 유효하다면 시공간 자체는 워프와 같은 기하학을 금지하지 않는다. 진짜 문제는 규모였다. 작은 워프 버블조차 만들어낼 수 있을까? 화이트와 그의 팀은 신뢰할 수 있게 부정적 에너지 밀도를 생성하는 유일한 현상인 카시미르 효과에 집중했다. 실험실 내 엄격한 조건 속에서 그들은 정밀하게 배열된 판과 전자기장을 이용해 매우 작은 힘을 측정했고 이례적인 민감도를 유지했다. 이 실험들은 어떤 것을 움직이기 위해 고안된 것이 아니었다. 오히려 시공간 자체가 엔지니어링된 진공 에너지 차이에 미묘하게 반응하는지를 관찰하기 위해 설계된 것이었다. 처음 목표는 겸손했다. 측정하고 확인하고 잡음을 제거하는 것이었다. 그런데 예상치 못한 일이 데이터에 나타났다. 특정 구성 조건에서 센서들이 워프된 시공간 기하학과 일치하는 약간의 왜곡을 감지한 것이다. 질량에 의한 중력도 아니고 전자기 간섭도 아니었다. 미묘하고 반복 가능한 신호가 나타났으며 이는 이론 모델이 예측한 미시적 워프 구조와 일치했다. 본질적으로 워프 버블이 모습을 드러낸 것이었다. 크기는 모래알 하나를 움직이기에는 작았고 아무것도 운반할 힘은 없었지만 실제였다. 이는 매우 중요한 순간이었다.
처음으로 워프 드라이브 기하학이 방정식에만 머무르지 않게 된 것이다. 알쿠비어의 시공간 왜곡과 유사한 구조가 생성되고 측정되었으며 실험실에서 재현된 것이다. 규모는 나노미터 단위로 추진에 유용한 크기보다 수백만 배 작았지만 의미는 깊었다. 시공간은 의도적으로 형성될 수 있었다. 화이트의 팀은 실험을 반복했고 장비를 정교하게 다듬었으며 그 효과가 이론이 예측한 특정 조건에서만 나타남을 확인했다. 조건이 바뀌면 효과도 사라졌다. 이 상관관계는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이는 현상이 우연이나 인공물이 아니라 실제 물리적 반응임을 시사했다. 즉각적인 회의론도 따랐다. 비범한 주장에는 비범한 검증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다른 물리학자들은 대안적인 설명을 제시했다. 전자기 간섭, 열 잡음, 양자 측정, 오류 등. 화이트의 그룹은 이를 체계적으로 분석했고 변수들을 격리하며 센서를 교정했고 알려진 간섭원들을 배제했다. 논쟁은 계속되지만 핵심 결과는 쉽게 무시하기 어렵다. 워프 기하학과 일치하는 시공간 왜곡이 관측된 것이다. 이는 워프 드라이브 연구를 전혀 새로운 범주로 옮겼다. 더 이상 단순히 가설적이기만 한 것이 아니었다. 초기 실험 단계에 접어든 것이다. 이는 어떤 혁신 기술에 가장 취약하고 논란이 많은 단계였다. 나사는 신중하게 대응했다. 공개 성명에서는 조심스럽게 이 연구가 아직 초기 단계임을 강조하며 실용적 응용은 훨씬 먼 미래의 일임을 알렸다. 하지만 비밀리에 자금 지원이 늘었고 더 정교한 장비들이 승인되었으며 추가 연구자들도 참여하기 시작했다. 이 작업은 단순한 호기심에서 체계적인 연구 프로그램으로 확장되었다. 심리적 벽은 이미 넘어선 것이었다. 한번 실험실에서 현상이 관측되면 그것을 무시하기가 훨씬 어려워진다. 엔지니어들은 그것을 증폭하는 방법을 찾기 시작했고 물리학자들은 모델을 정제하기 시작했다. 제안서가 정당화하기 더 쉬워졌다. 이 아이디어는 더 이상 웃음거리가 되지 않고 진지하게 논의되기 시작했다. 왜곡된 물리학이 그 선을 넘었다. 그 함의는 추진 이상으로 널리 퍼졌다. 만약 시공간을 의도적으로 작은 규모에서 휘게 할 수 있다면 이는 중력, 진공 에너지, 그리고 현실 자체의 구조에 대한 새로운 사고 방식을 제시했을 것이다. 왜곡 연구는 양자장 이론, 응집물질 물리학, 첨단 재료 과학과 점차 겹치기 시작했다. 그리고 불안한 생각을 불러일으켰다. 만약 인간이 조잡한 초기 기술로 미세한 왜곡 효과를 만들어낼 수 있다면 수세기 또는 수천 년 앞선 문명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이 질문은 전혀 다른 탐구의 길을 열었다. 어떤 거품이 시공간을 왜곡하는가? 시공간을 왜곡하면 중력파가 생성된다. 이 파동은 출처의 운동과 기하학에 대한 정보를 담아 빛의 속도로 퍼져나간다. 우리는 이미 블랙홀 병합과 중성자별 충돌에서 발생한 중력파를 검출했다. 수십억 광년 떨어진 사건들이다. 만약 은하계 어디선가 대규모 왜곡 추진 장치가 작동한다면 그것은 조용하지 않을 것이다. 흔적을 남길 것이다. 물리학자들은 움직이는 왜곡 거품이 중력파 검출기에 어떻게 보일지 모델링하기 시작했다. 패턴은 자연 전체 현상과 달리 뚜렷했고 비대칭적이고 지속적인 왜곡을 만들어낼 것이다. 이는 우주 충돌과 관련된 짧은 폭발이 아니라 장기적인 변형을 의미한다. 즉, 왜곡 추진 장치는 지문을 남길 것이다. 이것은 급진적인 아이디어로 이어졌다. 우리가 직접 대규모 왜곡 추진 장치를 만들기를 기다리는 대신 이미 누군가 그것을 갖추었다는 증거를 감지할 수 있다면 어떨까? 그들의 우주선을 보는 것이 아니라 우주 그 자체를 듣는 것이다. 대중력파 관측소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존재하지 않았다. 인류는 2015년에 처음으로 확인된 중력파를 검출했다. 이후로 우리의 장비는 더 민감해졌지만 아직 미래의 검출기들이 달성할 수준에는 미치지 못한다. 우주는 수십억 년 동안 말을 걸어왔다. 우리는 이제서야 들을 수 있게 된 것이다. 만약 첨단 문명이 수십억 광년 내에서 왜곡 추진 장치를 사용하고 있다면 그 활동은 원칙적으로 감지될 수 있다. 심지어 하나의 미가에 쉴딩된 왜곡 이동도 사건이 발생한 후 오랜 시간이 지난 후 지구의 잔물결처럼 흔적을 남길 수 있다. 그런 발견은 역사적 의미가 있을 것이다. 빛보다 빠른 이동이 물리적으로 가능하다는 것을 즉시 확인시켜 줄 것이며 왜곡 거품의 기하학, 에너지 분포, 운동에 대한 실시간 데이터를 제공할 것이다.
이는 하루아침에 왜곡 연구를 추측적 공학에서 역공학으로 변화시킬 것이다. 아직 그러한 신호는 확인되지 않았지만 증거의 부재는 이 단계에서 큰 의미가 없다. 우리의 검출기는 아직 어리고 탐색 방법도 제한적이다. 그리고 만약 존재한다면 왜곡 가능 문명들은 드물거나 조심스럽거나 멀리 있을 수도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이디어는 과학자들의 왜곡 연구에 대한 사고방식을 바꿨다. 우주 자체가 잠재적인 실험실이 된 것이다. 지구에서는 실험 작업이 계속되었다. 연구자들은 다른 기하학이 진공 효과를 증폭시킬 수 있는지, 메타물질이 전자기장을 형성하여 간접적으로 시공간에 영향을 줄 수 있는지, 양자적 일관성이 여러 작은 음의 에너지 영역을 서로 강화할 수 있는지 탐구했다. 진전은 느리고 점진적이며 좌절스럽기도 했다. 그러나 모든 돌파구는 그렇게 시작된다. 이 비행기가 지상에서 제트기로 바로 도약하지 않듯이 핵에너지도 완전히 성숙한 모습으로 나타나지 않았다. 각각은 약한 효과, 부분적인 시연과 거의 작동하지 않는 실험에서 시작되었다. 그 단계에 도달한 것이 바로 그때였다. 실험실 규모의 왜곡 거품은 별들이 곧 등장한다는 의미는 아니었지만 우주가 중요한 질문에 답변을 했다는 의미는 있었다. 시공간을 인위적으로 구부릴 수 있느냐는 질문에 현실은 아니요 라고 말하지 않고 조용히 네 라고 속삭였다. 그리고 그 속삭임은 모든 것을 바꿀 만큼 충분했다. 이제 남은 질문은 왜곡 거품이 존재할 수 있는지 여부가 아니라 그것들이 확장되고 안정화되고 제어될 수 있는지 여부였다. 나노 수준의 왜곡이 미터 규모 구조로 성장할 수 있는지, 일시적인 효과가 지속될 수 있는지, 시공간이 신뢰할 만큼 안정적으로 형성되어 인간의 생명을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는지, 이러한 질문들은 다음 연구 단계의 핵심이 될 것이다. 왜곡 여행은 순수한 이론의 영역을 벗어나 공학을 향한 긴 불확실한 길에 들어섰다. 그리고 그 길이 시작되면 역사가 보여주듯이 쉽게 시작점에 머무르지 않는다. 지금 이 시점에서 빛보다 빠른 이동이 순수한 공상과학에만 속한다는 것은 더 이상 질문이 아니다. 방정식은 가능성을 허락한다. 실험들은 그것을 암시한다. 지금까지 우주는 그 문을 닫지 않았다. 진정한 불확실성은 이론이 공학과 만나는 그 이후에, 그리고 공학이 현실의 한계에 맞서기 시작하는 그 순간에 있다. 왜냐하면 왜곡 추진 장치를 만드는 것은 하나의 문제이기보다 연쇄적인 문제들의 집합이기 때문이다. 각각은 다음을 열어주며 인류가 거의 시도하지 않은 수준의 정밀함을 요구한다. 재확장은 가장 첫 번째이자 가장 엄격한 도전이다. 실험실에서 미세한 시공간 왜곡을 만드는 것은 하나의 일이지만 그것을 운송 수단 크기로 확장하고 수시간 또는 수일 동안 유지하며 변화하는 조건 속에서도 안정시키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이다. 물리학은 정중하게 크기를 조절하지 않는다. 나노미터 단위에서 예상대로 행동하는 효과들이 미터 단위에서는 무너지고 힘은 약해지고 불안정성은 커진다. 제어는 기하급수적으로 어려워진다. 특히 왜곡 거품은 더 민감하다. 그 경계는 시공간 곡률의 급격한 전이들을 나타낸다. 에너지 분포의 작은 불균형도 거품을 불안정하게 하거나 붕괴시키거나 가장자리에서 극단적인 방사선을 생성할 수 있다. 일반 엔진과 달리 실패 모드는 잘 알려져 있지 않다. 시공간 자체가 조작 대상일 때 실수는 쉽게 바로잡히지 않는다. 그 다음은 항법이다. 가속 없이 이동하는 것은 단순하게 들리지만 조향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묻기 전까지는 그렇다. 왜곡 버블은 공간에 밀어내는 것이 아니라 형태를 바꾼다. 방향을 바꾸는 것은 시간 공간의 비대칭적인 재형성을 의미하며 이미 움직이고 있는 버블이 수축과 팽창의 기하학을 변화시킨다. 이는 공간 시간 전체에 걸친 에너지 분포를 실시간으로 제어해야 하며 극한 곡률을 통과하는 센서들이 안내해야 한다. 어디로 가는지 보는 것조차 불가능할 수 있다. 강한 시공간 왜곡 주변에서는 빛이 예측 불허하게 행동한다. 전방 시야는 가시성을 넘어 압축될 수 있고 후방 시야는 인간 눈이 감지할 수 없는 파장으로 늘어날 수 있다. 왜곡 추진 우주선은 맹목적으로 여행할 수도 있으며 거리와 시간에 대한 평범한 가정이 무너질 때에도 정확성을 유지하는 도구와 예측 모델, 이 항법 시스템에 전적으로 의존해야 한다. 통신 역시 또 다른 복잡성을 도입한다. 왜곡 버블을 떠나거나 들어오는 신호는 그 경계를 깔끔하게 넘지 못할 수 있다.
내부를 보호하는 동일한 시공간 왜곡이 내부를 고립시킬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는 이동하는 선박이 완전히 차단되어 버릴 수 있으며 왜곡을 벗어날 때까지 메시지를 보내거나 받을 수 없다는 의미다. 임무는 오늘날의 우주선보다 훨씬 높은 수준의 자율성을 필요로 하며 장기간 독립적으로 작동하는 승무원과 시스템에 대한 신뢰를 요구한다. 에너지 생산 역시 가장 해결되지 않은 장애물이다. 최적화된 기하학적 구조에도 불구하고 왜곡 추진은 엄청난 힘과 정교한 전달이 필요하다. 핵융합이 결국 원천 에너지를 제공할 수 있겠지만 원천 에너지만으로는 부족하다. 문제는 그 에너지를 시공간을 찢지 않으면서 구부러질 수 있도록 정확한 분포로 형성하는 데 있다. 전력 급증, 변동, 비대칭은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도전 과제들은 엄격한 제약이 아니다. 이는 공학적 문제이지 금지 조치가 아니다. 이 구분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 역사는 한 기술이 금지된 것에서 어려운 것으로 넘어설 때 진전이 가속화되는 경향이 있음을 보여준다. 비행은 안정성 문제에 직면했고 핵력은 경납 문제를 겪었으며 우주 비행은 안내, 추진, 생명 유지 문제를 겪었다. 이 문제들은 점진적으로 해결되었으며 종종 처음에는 예상하지 못한 방식으로 해결되었다. 왜곡 기술도 같은 단계에 접어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그 결과는 추진력 너머로도 확장된다. 만약 왜곡 여행이 가능해진다면 비록 작은 속도라도 인류의 미래를 하룻밤 사이에 재구성할 것이다. 즉 가장 가까운 별 체계들은 더 이상 추상적인 빛의 점이 아니게 되며 도달 가능한 목적지가 된다. 망원경으로 식별된 세계들은 우리가 방문하고 연구하고 잠재적으로 정착할 수 있는 곳이 된다. 별간 탐사는 세대를 넘어선 환상에서 전략적 계획으로 전환된다. 이는 생존 자체를 변화시킨다. 오늘날 인류는 하나의 실패 지점 종족이다. 한 행성, 하나의 생태계, 하나의 연약한 평형이다. 그러나 왜곡 여행은 그 방정식을 바꾼다. 인근 별 체계에 접근할 수 있다면 인류는 확산하고 다양화하며 존재론적 위험을 줄일 수 있다. 어떤 재앙도 전체 종을 멸종시키지 못한다. 또한 경제도 변화시킨다. 먼 체계에 잠겨있던 자원들이 갑자기 접근 가능해지고 희귀 원소, 방대한 에너지 저장소, 그리고 전혀 새로운 환경들이 가능성의 영역으로 들어온다. 이용 가능한 자원의 규모는 지구 하나만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수준으로 확장된다. 전 우주적 물류, 건설, 탐사를 위한 산업이 새롭게 등장할 것이다. 과학 역시 급진적으로 변화한다. 별이나 행성, 블랙홀을 먼 거리에서 연구하는 대신 직접 접근할 수 있게 된다. 별의 내부를 관찰하고 외계 생태계를 연구하며 극한의 물체 근처에서 중력 이론을 시험하고 수세기 동안 열려있던 질문에 답할 수 있다. 천문학은 실험적 과학이 된다. 그리고 가장 근본적인 가능성인 접촉이 있다. 만약 어떤 곳에서든 지적 생명체가 존재한다면 왜곡 여행은 발견을 거의 피할 수 없게 만든다. 느린 전파 대화를 넘어 직접 탐사를 통해서다. 최초로 외계 지적 생명체의 확실한 증거가 인류의 자신과 우주에서의 위치, 미래 경로에 대한 이해를 재정의할 것이다. 물론 기회와 함께 위험도 커진다. 왜곡 기술은 강력하며 잠재적으로 위험할 수 있다. 시공간을 조작하는 문명은 이를 무기화할 수도 있다. 정치적, 윤리적, 군사적 의미가 빠르게 따를 것이다. 누가 접근 권한을 통제하는가? 누가 인간이 갈 수 있는 곳을 결정하는가? 새로운 세계는 어떻게 착취로부터 보호될 것인가? 이 질문들은 정중하게 답을 기다리지 않는다. 그리고 우리가 거의 이해하지 못하는 더 깊은 위험들도 있다. 반복적인 왜곡 여행은 시공간 자체에 장기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왜곡이 축적될 수 있고 양자장이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교란될 수 있다. 우주는 가끔 휘어지는 것을 허용하지만 자주 조작될 경우 반응이 좋지 않을 수 있다. 우리는 아직 모른다. 인과관계는 계속해서 우려의 대상이다. 왜곡 여행은 빛에 가까운 속도와 관련된 많은 역설을 피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빛보다 빠른 효과는 여전히 시간과 질서에 대한 깊은 질문에 스침을 남긴다. 아직 알 수 없는 메커니즘이 현실을 역설로부터 보호하여 왜곡 추진이 할 수 있는 일을 제한할 수도 있다. 또는 시공간이 대규모로 조작될 때 전혀 새로운 물리학이 등장할 수도 있다. 어느 쪽이든 과학을 혁신할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 불확실성으로 돌아가면 우리는 정말 얼마나 가까워져 있는가? 낙관론자들은 현재의 추세가 계속된다면 수십 년 내에 초기 프로토타입이 등장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비관론자들은 장애물이 너무 깊고 확장성이 너무 심하며 미지의 것이 너무 위험하다고 주장한다. 역사는 양쪽 모두가 보통 틀리다는 것을 보여준다. 돌파구는 종종 갑자기 도래하며 아무도 적극적으로 찾고 있지 않은 발견들에 의해 촉발된다. 진공 에너지를 증폭시키는 새로운 방법, 시공간 구배를 안정시키는 새로운 물질이 그것이다. 어둠의 에너지 또는 양자 중력에 대한 더 깊은 이해. 이 중 하나만으로도 하루아침에 시간선을 붕괴시킬 수 있거나 진전이 수세대 동안 멈출 수도 있다. 하지만 이미 중요한 일이 일어났다. 워프 여행이 한계점을 넘었다. 더 이상 신화가 아니다. 더 이상 무시되지 않는다. 그것은 실험실, 시뮬레이션, 그리고 진지한 연구 프로그램 속에 존재한다. 그것만으로도 인류 역사의 전환점을 찍었다. 우주는 한때 빛의 속도로 우리를 가둬두는 벽에 갇힌 것처럼 보였지만 지금 그 벽은 장애물보다 오히려 규칙과 예외, 틈이 있는 구조, 예상하지 못한 각도에서 접근할 수 있는 한계로 보인다. 우리는 아직 작동하는 워프 선박을 만드는 데 멀었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처음으로 우리가 목표로 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고 있다. 그리고 그것은 모든 것을 바꾼다. 왜냐하면 인류가 길이 존재한다는 것을 알게 되면 좁더라도 그 길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호기심과 끈기는 나머지를 해낸다. 대륙과 대양을 넘었던 본능들이 지금은 조용히 우리를 지켜보고 있는 별들 쪽으로 향하고 있다. 워프 추진 장치가 수십 년 또는 수세기 내에 도착하든 간에 방향은 정해졌다. 우주는 더 이상 우리가 관찰하는 것만이 아니다. 우리가 천천히 그리고 신중하게 움직이는 방법을 배우고 있는 대상이다. 이 비디오를 즐기셨다면 좋아요를 잊지 말아주세요. 여러분의 지지에 감사드리며 곧 뵙겠습니다.